여러분, 지금 통장에 얼마쯤 있으면 노후 걱정이 없으실 것 같나요? 5억 원이면 될까요? 아니면 10억 원 정도면 든든하실까요? 저는 인천에서 공기업 다니며 30년 동안 악착같이 맞벌이해서 6억 아파트 한 채와 현금 9억 원을 손에 쥐고 은퇴했습니다. 합치면 15억 원이라는 거액이죠. 매달 나오는 연금만 350만 원이었으니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했을 겁니다. 저 역시 은퇴하던 날 아내 손을 잡고 이제 고생 끝났다고 떵떵거렸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완벽했던 15억 원이 단 5년 만에 영원이 되어버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영원이 아니라 빚더미에 앉아 야반도주하듯 짐을 싸야 했다면요. 제가 결국 길거리로 나앉아 구걸하는 신세가 됐을까요? 아니면 기적처럼 다시 일어서서 웃고 있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잃어버린 실패담이 아닙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뼈아픈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은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서 서서히 진행 중일지도 모릅니다. 사건은 작년 겨울 살을 애이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의 한 신축 아파트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주 녀석이 좋아한다는 샤인머스켓 한 상자를 소중히 품에 안고서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익숙하게 아들 집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평소처럼 도어락 번호를 눌렀는데 띠리릭 소리가 아니라 기분 나쁜 경고음만 복도에 울려 퍼지더라고요. 번호가 틀렸나 싶어 다시 눌러보고 또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닫힌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 온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때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여보, 아버님 또 오셨나 봐. 번호 바꾸길 잘했지? 조용히 해. 없는 척하면 그냥 가시겠지. 매번 오실 때마다 부담스러워 죽겠어. 아들의 낮은 목소리까지 들려오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과일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문 밖으로 굴러가는 과일들이 꼭 제 인생의 파편들 같더라고요. 영하 10도의 추위보다 더 차가운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존경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제가 누르는 번호까지 바꿔가며 저를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그 많던 현금 9억 원은 어디로 사라졌으며 저는 왜 인천 미추홀구의 낡은 빌라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혹시 지금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어줄 준비를 하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면 퇴직금 받았다고 주변에 한턱 내며 기분 내고 계신가요? 제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지, 우리가 흔히 효도라고 믿었던 행동들이 어떻게 독이 되어 돌아오는지, 그 처절한 과정을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도 저처럼 국민연금 수령일만 목 빠지게 기다리며 기초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주민센터를 기웃거리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자존감을 지켜줄 마지막 예방주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집 복도에서 멍하니 서 있던 저에게 아내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거든요.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집 거실에 모르는 사람들이 들이닥쳤어. 비명을 지르는 아내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없이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과연 제 아파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어떤 지옥을 맛보게 되었을까요? 저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어느 공기업에서 딱 30년을 버텼습니다. 강산이 3번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제 이름 석자 뒤에는 늘 과장, 차장, 부장이라는 직함이 붙어 있었죠. 동기들이 승진해서 밀려나고 명예퇴직이다 뭐다 해서 하나둘 짐을 쌀 때도 저는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5시면 일어나 인천터미널역을 지나 사무실로 출근하던 그 성실함.
그게 제 유일한 무기였거든요. 집사람도 같은 회사에서 만난 동료였는데 우리는 정말 지독할 정도로 아끼며 살았습니다. 남들 다 타는 새 차 한 번 안 사고 20년 된 중고차를 직접 닦아가며 일남일녀를 키워냈죠. 여보,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애들 장가 보내고 나면 우리 세상이야. 퇴근길에 부평시장에서 5,000원짜리 순대 한 접시 사들고 와서 아내와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늘 그렇게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보낸 뒤 드디어 은퇴하던 날, 제 수중에는 평생의 훈장 같은 자산이 남았습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6억 아파트 한 채와 퇴직금의 저축을 합친 현금 9억 원이었습니다. 합치면 15억 원이라는 거액이었죠. 여기에 둘이 합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 350만 원까지. 이 정도면 대한민국 상위 10% 안에는 든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평시장에서 만원짜리 한 장 벌벌 떨며 쓰던 그 짠돌이 이 부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사람답게 누리고 살자. 퇴직금을 정산받아 통장에 찍힌 9억 원을 보던 날, 저는 아내의 거친 손을 잡고 송도 신도시로 향했습니다. 서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처음으로 한 끼에 30만 원이 넘는 스테이크를 썰었죠. 막상 돈을 써보니까요. 그동안 왜 그렇게 궁상 떨며 살았나 억울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통장에 든 9억 원이 화수분처럼 마르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전엔 연락도 뜸하던 친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대더군요. 야, 이 회장, 송도에서 골프 한 게임 쳐야지. 이제 시간도 많은데. 친구들 입에서 회장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제 어깨에는 저도 모르게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송도에 있는 골프장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골든벨을 울리고 비싼 일식집에서 수십만 원씩 결제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 통장에 9억 원이 있는데 이까짓 점심값 몇십만 원이 뭐가 아깝겠나 싶었죠. 아내도 달라졌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만원짜리 티셔츠만 사입던 사람이 어느새 인천터미널 앞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들고 올 때도 저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그 정도는 써도 되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우리가 쓸 돈은 충분하다고 믿었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돈을 쓰면 쓸수록 제가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사실 이때 누군가 제 옆에서 그만 좀 써라. 그러다 금방 거덜난다라고 따끔하게 충고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제 주변에는 오직 제 돈을 탐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 회장님은 역시 스케일이 달라. 자식들도 복받았네. 이런 사탕발림 소리에 취해 제 노후의 성벽은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지출에 중독되는 거였습니다. 한번 외제차를 타고 나니 국산차는 눈에도 안 들어오고 비싼 옷을 입기 시작하니 예전에 입던 옷들은 다 걸레처럼 보이더군요. 보험 설계사라는 친구 녀석은 매달 저를 찾아와 회장님, 이건 노후 자금 불려주는 최고의 상품이에요 라며 수백만 원짜리 상품들을 권했습니다. 저는 그게 제 노후를 지켜줄 황금알인 줄 알고 덜컥덜컥 가입해버렸죠.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돈을 쓰는 건 순식간인데 그 빈자리를 채우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과 딸 아이도 제 돈 냄새를 맡은 건지 은퇴 전보다 훨씬 자주 저희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양손 가득 맛있는 걸 사들고 와서 아빠 고생하셨어요 라고 애교를 부리는 자식들. 그 웃음 뒤에 어떤 칼날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른 채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지갑을 열어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베풀었던 그 선의가 결국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올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는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골프 치고 백화점에서 아내 선물 사주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은퇴자의 정석처럼 살았거든요. 통장에 든 9억 원이
영원히 제 곁을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평화롭던 우리 집에 가장 먼저 균열을 낸 건 다름 아닌 제가 목숨보다 아끼던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을 겁니다. 아들 내외가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됐다며 최고급 한우 세트를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아버지, 저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어요. 환하게 웃는 아들을 보며 저도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웃음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 한잔하는데 녀석의 얼굴에 그늘이 지더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은 제 가슴을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분양가는 5억 원이 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은 1억 원뿐이라는 겁니다. 요즘 대출 규제가 워낙 까다로워서 나머지 잔금을 치르려면 3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전세 떠돌아야 해요. 며느리까지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거드는데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9억 원 중에서 3억 원을 한꺼번에 내주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빠가 해줄게라는 그 한마디가 주는 쾌감이 컸습니다. 평생 고생한 자식에게 집 한 채 해주는 게 부모로서 마지막 숙제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알았어. 아빠가 3억 원 빌려줄 테니 걱정 마라. 그날 저는 통장에서 3억 원을 빼서 아들 계좌로 쐈습니다. 아들은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멋지다며 매달 이자랑 원금으로 200만 원씩 꼬박꼬박 갚겠다고 약속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내 통장에는 아직 6억 원이 남아 있었고 아들이 매달 200만 원씩 주면 제 연금이랑 합쳐서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 믿었거든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들의 부탁은 그게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아들이 집을 사니 이번에는 30이 넘도록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딸 아이가 눈에 밟혔습니다. 딸은 서울 노량진에서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매달 방세며 학원비며 생활비로 15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은퇴 전엔 월급에서 나갔지만 이제는 제 생돈이 나가는 거였죠. 아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내년엔 꼭 합격할게요. 매년 반복되는 그 말을 믿으며 저는 또 지갑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입주하고 나니 가전제품이며 가구가 필요하다며 은근슬쩍 손을 내밀기 시작하더군요. 아버님, 손주 녀석 방은 제대로 꾸며주고 싶어서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또 몇천만 원이 우습게 나갔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돈이라는 게 한번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더라고요. 9억 원이던 잔고가 어느새 5억 원, 4억 원으로 줄어드는데 심장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보험을 해지하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생활비가 조금씩 모자란 것 같은데 어쩌지? 아내의 그 물음에 저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돈이 억 단위로 있는데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낭비해서 그런 거 아냐? 사실은 제 불안감을 아내에게 화풀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한번 높아진 소비 수준을 낮추는 건 죽기보다 힘들었습니다. 송도 골프 모임도 한번 안 나가면 친구들이 비웃을 것 같아 억지로 나갔고 그때마다 수십만 원씩 썼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가계부를 쓰던 아내가 한숨을 쉴 때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애꿎은 TV 볼륨만 높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데 아들이 약속했던 200만 원은 3달째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면 아들은 늘 똑같은 대답뿐이었죠. 아버지, 이번 달에 대출 이자가 너무 올라서요. 다음 달엔 꼭 드릴게요. 그 말을 믿고 기다려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믿음이 얼마나 처절하게 짓밟힐지 그때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통장의 잔고가 바닥을 보일 때쯤 우리 가족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파도가 저 멀리서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 아이가 울면서 인천 집으로 내려온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과연 딸 아이에게는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노량진에서 울면서 내려온 딸아이를 마주한 날,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년이나 뒷바라지했는데 결국 시험에 또 떨어졌다는 말보다 아빠, 나 이제 어떡해? 라며 내 품에서 우는 모습이 더 아팠거든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 부모는 굶어도 배부르다더니 그게 다 옛말이더라고요. 내 통장이 비어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죽은 딸아이를 보니 또 지갑을 열게 되는 게 부모 마음이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좀 쉬면서 다른 길 찾아보자. 말은 호기롭게 했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거실로 나와 몰래 통장을 확인해 보니 현금 9억 원이던 잔고는 어느새 3억 원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6억 원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아들에게 준 3억 원, 딸아이 뒷바라지 비용, 그리고 우리 부부가 흥청망청 썼던 생활비까지 순간 등 줄기에 식은땀이 쫙 흐르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간 5년도 못 버티고 인천 길거리에 나앉겠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이었고 여전히 15억 자산가라는 자존심의 껍데기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 3억 원이나 남았잖아. 이걸로 다시 불리면 돼. 저는 다음 날 바로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입사 동기 김형을 만났습니다. 김형은 은퇴 후에 상가 투자로 대박이 나서 매달 연금 외에도 수백만 원씩 수익을 올린다는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인천 송도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형은 번쩍이는 외제차를 타고 나타나 제 길을 죽였습니다. 야, 이 부장, 아직도 그 낡은 아파트 붙들고 있어? 요즘은 수익형 부동산이 대세야. 가만히 있으면 돈이 썩어. 김형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자기가 투자한 신축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에 남은 3억 원을 넣으면 매달 월세만 25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였죠. 아들이 안 주는 200만 원에 이 월세까지 합치면 다시 예전처럼 회장님 소리 들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아내는 결사반대했습니다. 여보, 모르는 곳에 투자하지 말고 그냥 아껴 쓰자. 지금 남은 돈이라도 지켜야 우리 노후가 보장돼. 하지만 저는 아내의 말을 콧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내가 공기업에서 30년 넘게 경제 돌린 사람이야. 가만히 있으면 이 돈 다 녹아 없어진다고. 저는 아내를 설득하는 대신 화를 내며 제 고집을 밀어붙였습니다. 오히려 김형이 소개해준 보험 연계 투자 상품까지 추가로 가입하며 장밋빛 미래를 꿈꿨죠.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 김형이 보여준 수익률 표는 전부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의 숫자를 불려서 자식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고 아내에게 거봐, 내 말이 맞지? 라고 큰 소리 치고 싶었거든요. 그 무렵 아들 녀석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돈 갚으라는 소리 할까봐 겁나서 전화를 피했는데 아들의 목소리는 의외로 밝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며느리랑 같이 갈 테니 인천터미널 쪽에서 맛있는 거 먹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불안함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래, 자식들이 잘 풀리고 있는데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이제 투자한 곳에서 돈만 나오면 우리 집안은 다시 일어서는 거야. 저는 오랜만에 어깨를 펴고 백화점에 가서 아들 내외에게 줄 선물까지 미리 챙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효도를 시작하는 것 같았고 제 투자는 곧 결실을 볼 것만 같았거든요. 마치 모든 엉킨 실타래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인생은 꼭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가장 잔인한 칼을 휘두르더라고요. 아들 내외를 만나기로 한 그날 저녁, 식당 예약까지 마치고 집을 나서려는데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해 보니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우리 집 대문 앞에 서 있더군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묻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들이 내민 서류 뭉치에는 제 이름 석자와 함께 제가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금액의 대출 체납 통지서가 들어 있었거든요. 도대체 제가 알지도 못하는 빚이 왜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남자들은 왜 우리 집 아파트를 압류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 집 거실 한복판에 들이닥친 그 낯선 남자들은 서류 뭉치를 제 코앞에 들이밀며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립니까? 대출이라니요? 나는 당신들한테 돈 빌린 적 없습니다. 제 고함 소리에 아내는 옆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남자 중 하나가 귀찮다는 듯 담보 설정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 석자와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알고 보니 아들 녀석에게 인천 서구 아파트 보태주려고 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썼던 그 위임장이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제 인감과 서류를 가지고 제2금융권에서 추가로 거액의 돈을 더 끌어다 쓴 거였죠. 아버님, 아드님이 이자 안 낸 지 벌써 4달째예요. 이러면 이 집 경매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 평생의 안식처이자 30년 근속의 유일한 전리품인 이 6억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간다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아들 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0번, 20번을 넘게 걸어도 신호음만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자식을 너무 믿었나 봐. 내가 다 망쳤어.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며칠 뒤에 김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가 투자가 조금 늦어지고는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나 시니어 창업 자금을 활용하면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소식이었죠. 이 부장, 정신 차려. 지금 주저앉으면 다 뺏기는 거야. 내가 아는 지인이 은퇴자들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 갈아타게 해준대. 거기서 돈 받아서 일단 이 집 압류부터 풀자고. 그 말은 제게 마지막 희망의 빗줄기 같았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건 빗줄기가 아니라 저를 더 깊은 늪으로 밀어넣는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남은 현금 3억 원 중에서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김형에게 건넸습니다. 어떻게든 이 집을 지켜야 아내와 딸이 길거리에 안 나앉을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봐. 이번 달 안으로 다 해결될 거야. 저는 아내에게 호기롭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뼈저리게 다가오더라고요. 은행이며 주민센터며 뛰어다니며 기초연금이며 복지 혜택을 알아봤지만 서류상으로는 15억 자산가인 제게 돌아오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껍데기뿐인 부자. 그게 딱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형이 소개해준 곳에서 자금이 나오기만 하면 이 모든 악몽이 끝날 거라고 믿었거든요. 딸아이도 아빠, 나 이번에 진짜 합격할 것 같아라며 다시 책상 앞에 앉는 모습을 보니 힘이 났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내 자식은 나한테 그럴 리 없어라고 믿으며 인감도장이나 위임장을 덜컥 맡기신 분들 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피를 나눈 자식이라도 돈 앞에서는 남보다 못할 수 있다는 거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전화해서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갚을게요라고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제 마음은 봄눈 녹듯 녹아버렸거든요. 그래,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아빠가 어떻게든 해볼게.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제 통장에는 여전히 아내 몰래 빼둔 비상금과 수십 년간 부어온 암보험 해지 환급금이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싹싹 긁어 모으면 이 집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아내에게 그 돈까지 쓴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도박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다 끝이야.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은 평온한 아침이 찾아왔을 때 제 아파트 현관문에 붙은 한 장의 종이가 제 모든 희망을 가루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그 종이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체 그 종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현관문에 붙어 있던 그 종이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압류 통지서인 줄 알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 압류 해제 통지서였거든요. 김형이 말했던 그 지원 자금이 정말로 해결된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압류 풀렸대. 이제 우리 집 안 뺏겨도 돼. 거실에서 울고 있던 아내를 붙잡고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거짓말처럼 모든 상황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서도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가 아주 밝더라고요. 아버지, 죄송해요. 회사 일이랑 투자가 좀 꼬였다가 이제 풀렸어요. 밀린 이자랑 이번 달 몫까지 500만 원 입금했어요. 휴대폰 알람에 찍힌 5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는데 그동안 아들에게 가졌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할 리가 없지.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취해 다시 어깨에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김형에게 투자했던 오피스텔에서도 수익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에 250만 원이 통장에 찍히더라고요. 아들이 보내준 돈에 투자 수익금, 그리고 우리 부부 연금까지 합치니 한 달 수입이 갑자기 1,00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뭐라 그랬어? 기다리면 다 해결된다고 했지? 저는 기세등등하게 아내를 데리고 다시 송도 신도시로 나갔습니다.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시킨 게 미안해서 백화점에서 수십만 원짜리 코트도 한 벌 사줬죠. 딸아이도 다시 기운을 차리고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이번엔 진짜 느낌이 좋아. 꼭 합격해서 효도할게. 그 말을 들으며 아내와 저는 오랜만에 인천 연안부두 근처에서 값비싼 회를 먹으며 다가올 장밋빛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보신 분 계세요? 지옥 끝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구름 위로 올라간 듯한 기분 말입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걸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가짜 안도감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독이더라고요.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생각하니 저는 다시 예전의 그 회장님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단톡방에 다시 얼굴을 비추고 골프 예약을 잡았죠. 이 회장 역시 대단해.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겼어? 친구들의 칭찬에 저는 제가 정말 대단한 투자 전문가라도 된 양허풍을 떨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아들은 매달 꼬박꼬박 돈을 보냈고 김형의 투자 수익도 안정적이었거든요. 저는 다시 통장에 9억 원을 채우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그 3달간의 평화가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 바닷물이 잠시 빠져나간 상태였다는 걸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후에 갑자기 찾아온 뜻밖의 행운이나 빠른 해결책은 9번은 사기일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요. 저는 매달 들어오는 수익금 250만 원에 눈이 멀어 정작 중요한 원금 3억 원이 어디에 어떻게 묶여 있는지 서류 한 번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김형이라는 동기 녀석을 너무 믿었던 게 화근이었죠.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제 자존심 말입니다. 돈이 조금 들어오니 아내에게 이제 걱정 말라고 큰 소리 쳤던 그 자존심 때문에 저는 조금씩 들려오는 이상한 신호들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김형의 목소리가 조금씩 불안해지고 아들이 다시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을 때도 저는 바빠서 그렇겠지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또 있겠어? 압류도 풀렸는데. 저는 그렇게 가짜 평화 속에 취해 제 인생의 마지막 탈출구를 스스로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 거실에서 사과를 깎던 아내가 TV 뉴스를 보다가 비명을 질렀을 때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뉴스 화면에는 제 동기 김형의 이름과 함께 인천 지역 대규모 기획 부동산 사기 사건의 주동자들이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제 통장에 찍히던 250만 원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단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김형은 저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리고 제 인생은 이제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까요?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내가 깎아준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물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을 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오늘부로 끝장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화면 속 뉴스 속보에는 제가 잘 아는 이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천 일대 수천억 원대 기획 부동산 사기단 검거.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남자. 그 남자가 입은 양복, 엊그제 제가 사준 고급 브랜드였습니다. 제 입사 동기이자 은퇴 후에 구원자라 믿었던 김형이었죠.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포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보, 저 사람 김형 아니야? 당신 친구 말이야. 아내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서 웅웅거렸습니다.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수익금이라며 매달 들어오던 250만 원의 실체는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이자를 주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돌려막기였습니다. 제 피 같은 현금 3억 원은 이미 그놈들의 유흥비와 해외 도피 자금으로 증발해버린 상태였죠.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압류가 해제되었다던 서류조차 위조된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불과 1시간 뒤였습니다. 다시 초인종이 울리고 지난번보다 더 험악한 표정의 남자들이 제 아파트 현관문을 발로 차며 들이닥쳤습니다. 이봐요, 이 부장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드님이 빌린 대출금 이자가 반년치나 밀렸는데 압류 해제 서류를 위조해서 은행을 속여. 그들은 저를 사문서 위조 공범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아들이 제 인감을 몰래 가져가서 저지른 일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제 목을 직접 겨누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제 변명은 차가운 수갑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 차가운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우며 제가 평생 몸담았던 공기업 로고가 박힌 달력을 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떻게 지켜온 명예인데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집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가구며 가전제품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고 딸아이는 방구석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딸아이가 고시 공부한다며 가져간 돈 중 일부도 사실은 김형의 꼬임에 빠져 주식 투자로 날렸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나도 돈 벌어서 아빠 도와주려고 그랬어. 자식들 입에서 나오는 미안하다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사람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데 다시 일어서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은 전부 압류되었고 매달 들어오던 연금 350만 원마저 채권자들에게 뺏기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배신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연락이 두절됐던 아들 녀석에게 겨우 연결이 되었는데 녀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할게요. 저 검단 신도시 아파트 팔았어요. 그거 팔아서 빚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외국 나가려고요. 아버지 집 담보대출은 아버지가 공기업 다니셨으니까 퇴직금 더 받아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세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제 절규에 아들은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게 제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옆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아내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거든요. 119 좀 불러줘요. 저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복도로 뛰어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아내의 검사 결과는 설상가상으로 우리 가족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뇌경색, 수술비와 입원비만 수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병원 복도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돈도 없고 자식도 떠났고 아내는 사경을 헤매고
15억 자산가라고 거들먹거리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병원비 결제할 보험 하나 제대로 남지 않은 비참한 노인 하나만 남았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보험 들어야지. 우리 애들은 절대 안 그래.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잔인한 덫이 놓여 있는 순간이라는 걸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가 최후의 수단으로 평생 아껴온 제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을 때 부동산 중개업자가 제게 건넨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거든요. 사장님, 이 집 이미 사장님 명의가 아닌데요? 대체 제 집은 누구의 손으로 넘어간 걸까요? 그리고 아들은 저 몰래 어떤 서류에 제 도장을 찍은 걸까요? 사장님, 이 집 명의가 이미 사채업자한테 넘어갔는데요? 가등기까지 다 잡혀 있어서 저희는 이거 못 팔아요. 부동산 중개업자의 그 말은 제 영혼을 도려내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근하며 지켜온 인천 9월동의 내 집, 내 자존심이었는데 알고 보니 아들 녀석이 제 인감을 들고 가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며 제 명의를 넘겨버린 거였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믿었는데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자식에게도 해당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길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차가운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보, 우리 집이 없어졌대. 우리 아들이 집을 팔아먹었대. 의식 없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저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는 밀린 병원비 1.500만 원을 결제하라고 독촉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에 연체로 막혔고 남은 현금은 김형에게 사기당해 한 푼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식한테 인감 맡기는 게 뭐가 어때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내 인감이 내 목줄을 죄는 밧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 사랑이 지나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내 노후를 파먹는 독이 된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건 소리도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일주일 뒤 사채업자들이 보낸 건장한 남자들이 아내가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찾아와 저를 협박했습니다. 이 부장님, 곱게 나갑시다. 다음 주까지 집 안 비우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가입했던 수많은 보험들도 이미 약관 대출을 받을 대로 다 받아서 해지해봤자 손에 쥐는 건 10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매달 들어오는 연금 350만 원마저 채권 압류 통지서가 날아와서 절반 이상이 묶여버렸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화려한 아파트 숲을 지나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회장님 소리하며 골프 치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야, 김 회장. 나 좀 도와줘. 500만 원만. 아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과 바쁘다는 핑계뿐이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1년 안에 다 올라가라던 김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돈 있을 때 모이던 사람들은 돈이 떨어지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저는 갯벌에 버려진 폐선처럼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집을 비워줘야 하던 날 저는 30년 세월이 담긴 가구들을 전부 길거리에 버려야 했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낡은 트럭에 실은 짐은 고장나면 상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어느 언덕 위 재개발도 안 되고 곰팡이가 가득한 낡은 빌라 지하방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 화장실 문을 열면 쾌쾌한 냄새가 올라오는 그곳이 15억 자산가였던 제 마지막 종착지였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겨우 퇴원해서 휠체어를 타고 그 좁은 지하방으로 들어오는 아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천장만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제 심장에 박혀서 숨을 쉴 때마다 아팠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옆방에 있던 딸아이가 밤마다 몰래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얻어오는 걸 봐버렸거든요. 아빠, 나 이제 공부 안 해. 내일부로 식당 알바 나가기로 했어. 그 똑똑하던 딸아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남이 먹다 남은 그릇을 치우러 나가는 모습에 저는 제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하방으로 이사 온 지 한 달째 되던 날, 집 앞 우체통에 꽂혀 있는 한 장의 통지서가 저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을 무참히 밟아버렸거든요. 그건 바로 아들이 남기고 간 또 다른 어마어마한 빚의 연대보증 서류였습니다. 대체 아들은 저 몰래 어디까지 손을 뻗었던 걸까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그 좁고 눅눅한 지하방. 우체통에 꽂혀있던 그 노란 봉투를 뜯는 순간 제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이 제 명의를 도용해 서명한 8.000만 원짜리 연대보증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이 녀석이 대체 어디까지 간 거야? 서류에는 아들이 신규 사업을 한다며 제2금융권에서 제 이름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끌어다 쓴 흔적이 가득했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빚 때문에 이미 압류되어 반토막 난 제 국민연금마저 추가로 가압류가 들어올 거라는 통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350만 원 중에서 빚 갚고 병원비 내고 나면 우리 세 식구 입에 풀칠할 돈 50만 원도 남지 않게 된 겁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더니 제가 너무 잘해준 게 오히려 아들을 돈밖에 모르는 괴물로 키운 꼴이 됐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옆방에서 새우잠을 자는 딸아이를 보며 저는 제 뺨을 때렸습니다. 혹시 이런 기분 아세요? 자식을 고소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현실과 그래도 내 핏줄인데 어떻게 감옥에 보내냐는 마음이 제 머릿속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그 비참한 기분 말입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부모라는 이름표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더라고요. 저는 결국 아들이 도망간 필리핀의 연락처를 알아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의 시도 끝에 연결된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도 죽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아버지 집도 넘어갔는데 이깟 보증 좀 서주면 어때서요? 나중에 제가 크게 성공해서 다 갚아드린다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 한 구석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식을 키운 게 아니라 돈 먹는 식충이를 키웠구나.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아픈 아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이 먼 언덕 위 빌라에서 어떻게 병원까지 데려가나 걱정하던 제 마음을 아들은 눈곱만큼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한술 더 떠서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아직 보험해지 환급금 남은 거 있죠? 그거라도 좀 보내주세요. 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내 노후를 통째로 앗아간 녀석이 이제는 제 아내의 마지막 치료비까지 탐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에게 모진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저는 주안역 근처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 명의를 도용한 아들을 고소하고 제 이름으로 된 연대보증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예전에 써주신 위임장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다투기가 매우 힘듭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자식에게 내준 인감도장 하나가 제 30년 공기업 생활의 명예와 자산을 송두리째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겁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식당 알바를 마치고 자정이 넘어 돌아온 딸아이가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빠랑 통화했어? 오빠가 뭐래? 차마 아들이 너 죽으라고 했다는 말은 할 수 없어. 저는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자식에게 내 경제권의 열쇠를 맡기는 순간 그 열쇠는 내관 뚜껑을 닫는 못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많았지만 이 구차한 현실을 견뎌내는 건 오직 저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아파트는 잃었어도
내 아내와 딸만큼은 이 지옥 같은 빚더미에서 꺼내줘야 했으니까요. 저는 다음 날 아침 낡은 양복을 꺼내 입고 인천터미널 근처의 인력사무소로 향했습니다. 30년 부장 소리 듣던 제가 공사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건물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손마디가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하루 일당 13만 원을 받아 쥐었을 때 저는 난생 처음으로 돈의 무서움과 소중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버티며 돈을 모으던 어느 날 저희 지하방으로 낯선 양복쟁이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채업자가 아니라 정부 기관에서 나온 지원금 관련 조사관들이었죠. 대체 그들은 왜 저를 찾아온 걸까요? 그리고 이 지하방 생활에도 끝이 보이는 걸까요? 지하방 문을 두드린 그 양복 차림의 조사관들은 제가 생각했던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며칠 전 주민센터에 신청했던 긴급 복지 지원과 금융 사기 피해 상담이 접수되어 사실 확인을 하러 나온 공공기관 직원들이었죠. 이 부장님, 아드님 명의도용 건으로 고소 진행하신 거 확인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신 것도 검토됐고요. 연대보증 채무는 법적으로 다투면 충분히 무효가 가능해 보입니다. 조사관의 그 한마디에 어깨를 짓누르던 8.000만 원이라는 빚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세상이 나를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는 저 같은 사람을 돕기 위한 작은 틈새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아들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며 내 자식이 내 인감을 훔쳤다는 사실을 제 입으로 수십 번 증명해야 했습니다. 내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고 싶더라고요. 그 인감 도장을 만든 손으로 아들을 안아줬던 세월이 너무나 부끄럽고 비참해서 밤마다 술 없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제 곁에는 아직 지켜야 할 아내와 딸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낮에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밤에는 주차장 청소를 하며 한 달에 250만 원을 벌었습니다. 압류되었던 국민연금도 법적 대응을 통해 최저 생계비만큼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건 맞지만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라는 교과서 같은 말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15억 원을 쥐었을 때보다 지금 받는 20만 원의 월급이 저에게는 훨씬 더 숭고하고 묵직한 가치로 다가왔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인천 미추홀구 지하방 생활 1년째 되던 날 우리 가족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긴급 지원금을 받으며 버틴 끝에 인천 논현동 근처에 LH 전세 임대 아파트 당첨 소식을 들었거든요. 비록 15평 남짓한 작은 집이었지만 곰팡이 냄새 안 나고 햇볕이 잘 드는 거실을 보며 아내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그치?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한 말입니다. 비싼 송도 식당은 아니지만 집 앞 시장에서 사온 3,000원짜리 호떡 하나를 나눠 먹으며 우리는 잃어버렸던 가족의 대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나는 이제 다 틀렸어. 다시 일어설 힘이 없어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분들 말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내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세상은 생각보다 많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딸아이는 공무원 시험의 꿈은 접었지만 자기가 평소 좋아하던 꽃꽂이를 배워서 동네 작은 꽃집에 취직했습니다. 아빠, 나 첫 월급 타면 아빠 내복부터 사줄게. 철부지 같던 딸이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잃어버린 15억보다 더 소중한 보석을 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아들에게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가끔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분노조차 제 삶을 갉아먹게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은 결국 남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제 마음이 호수처럼 평온해지더라고요. 현재 제 모습이 어떠냐고요? 저는 지금 인천의 어느 소형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 중입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단지를 순찰하고 주민들에게 인사하며 얻는 이 노동의 가치가
제 노년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어제 퇴근길에 백화점 앞을 지나가다가 예전에 쓰던 그 비싼 명품 가방을 든 사람을 봤거든요. 하지만 예전처럼 부럽지 않았습니다. 제 품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붕어빵 3,000원어치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시니어분들이 제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뼈아픈 조언이 하나 남았습니다. 다시는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가슴에 묻어둔 노후 자금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15억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데는 채 5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하방에서 눈물 섞인 빵을 씹으며 깨달은 이 뼈아픈 진실을 여러분은 부디 미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을 망친 건 사기꾼 김형도 아니었고 매정하게 번호를 바꾼 아들 녀석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내 자식은 다르겠지라는 그 오만함이 제 노후의 댐을 무너뜨린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3가지 조언은 제 인생 전체를 갈아 넣어서 얻은 결론입니다.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여러분도 저처럼 국민연금 수령일만 기다리며 가슴 졸이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식은 결국 남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하십시오.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의 기쁨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성공이 내 노후를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다 갚을게요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상속은 내가 죽고 나서 하는 것이지 살아생전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집을 담보로 아들 대출을 받아주거나 딸아이 고시 비용이라며 노후 자금을 헐어주는 건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독약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자식 지갑과 내 지갑은 철저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변에서 부르는 회장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주변에 친구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송도에서 비싼 밥 사고 골프 치며 골든벨 울리면 당장 어깨에 힘은 들어가겠지요. 하지만 그 돈이 떨어지는 순간 그 회장님 소리는 조롱으로 변해 돌아옵니다. 돈이 있을 때 모인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서 웃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이 주안동 지하방에 살게 됐을 때도 10,000원짜리 한 장 빌려줄 사람들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친구는 내 지갑의 두께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 모르는 분야에는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은퇴 후에는 누구나 조급해집니다. 현금이 줄어드는 게 무서워서 고수익 상품이나 지인이 추천하는 보험 투자에 눈을 돌리게 되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고수익 뒤에는 반드시 고위험이 따릅니다. 저도 김형의 감언이설에 속아 3억 원을 날렸을 때 서류 한 장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니까 하는 거지라는 말은 투자판에서는 내 돈 다 가져가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모르는 곳에 투자해서 불리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돈을 어떻게 하면 천천히 쓰며 지킬지 그것부터 고민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나는 연금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써도 되겠지?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매달 나오는 연금 350만 원도 채무관계 한 번 잘못 엮이면 순식간에 압류당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지 않은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면 돈의 가치는 수만 배로 뜁니다. 자식에게 집 사줄 3억 원으로 나중에 간병인 부르고 편안한 요양병원 갈 준비를 하세요. 그게 나를 지키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현명한 효도입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편한 지금이 15억 원을 쥐고 불안해하던 그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처럼 굳이 이 지옥을 직접 경험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조금은 직설적이고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60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들이 마주해야 할 진짜 현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실패를 딛고 일어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남아있거든요. 과연 돈보다 더 소중한 우리가 노후에 꼭 붙들어야 할 마지막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5억 원이라는 거액을 손에 쥐고도 인천 미추홀구 지하방까지 추락했던 한 노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게 닿았을지 모르겠네요. 누군가는 저를 보고 참 바보같이 살았다고 혀를 차실지도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에 눈이 멀었고 회장님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에 속아 가장 소중한 노후의 방패를 제 손으로 부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송도에서 비싼 스테이크를 썰던 그때보다 훨씬 더 깊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15평 남짓한 LH 임대 아파트 거실이지만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서 아내와 나란히 앉아 믹스커피 한 잔 나눠 마시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소중합니다. 돈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안개 같은 것이더라고요. 하지만 내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배우자, 그리고 땀 흘려 일해서 버는 정직한 노동의 가치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진짜 자산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보시면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거나 혹시 나도?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아래 3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 지갑은 죽을 때까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무한하되 내 노후 자금에는 철저히 자물쇠를 채우세요. 내가 바로 서야 자식도 기댈 언덕이 생기는 법입니다. 두 번째, 건강과 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큰 돈은 사기로 날아갈 수 있어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과 위급할 때 힘이 되는 보험은 우리가 벼랑 끝에 섰을 때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세 번째,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만의 행복을 찾으세요. 송도에서 골프 치며 거들먹거리던 회장님보다 지금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며 주민들과 인사 나누는 경비 아저씨인 제가 훨씬 더 당당하고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바닥을 쳤다는 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복지제도나 지원금을 창피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일궈온 성실한 주역들이기에 도움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평생 모은 15억 원을 지켜주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저처럼 험난하지 않기를, 오직 따뜻한 햇살과 평화만이 가득하기를 이곳 인천의 작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 제가 늘 곁에서 솔직하고 따뜻한 조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저녁 보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현실적이고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